얼마 전 KF-21 보람의 개발진이 황당한 중국의 주장으로 억울한 모욕을 당했습니다. 심지어 DX코리아 2022에서 공개된 KF-21N에 대해서는 함재기를 만들 기술도 없는 한국이 모형으로 눈속임하고 있다라는 어이없는 주장까지 들어야 했는데요. 이런 비난 여론에 불을 붙인 건 지난 9월 28일 공개된 KF-21 시험비행 때문이었습니다. 그동안 비공개로 진행됐던 KF-21 시험비행은 아주 특별한 순간을 맞이하며 최초로 언론 공개 시험을 진행했는데요. 이날은 드디어 랜딩 기어를 접고 대한민국 영공을 비행했습니다. 이에 국내 언론을 포함해 전 세계 각국의 군사 관계자들의 이목이 다시 한번 한국에 집중되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고작 랜딩 기어 하나 접은 게 뭐가 대수냐라며 이 역사적인 순간을 평가절하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의 항군사 전문가는 KF-21은 현재 한국이 허풍 떠는 것처럼 그렇게 대단하지 않다. 또 KF-21은 무장창을 내장하지 않고 모두 외장에 걸었다는 점은 큰 문제다라며 중국의 스텔스 전투기인 젠20을 절대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장담했습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건 정말 전문가라는 수식어가 아까운 헛소리입니다. 먼저 KF-21이 랜딩 기어를 접었다는 건 본격적인 성능 시험을 시작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즉 이착륙과 저속 순항 성능은 이미 완벽한 검증이 끝났다는 건데요. 이제부터는 마 1.8에 달하는 최대 속력 비행과 최대 중량까지 무장을 탑재하는 시험이 진행될 것입니다. 이로 인해 KF-21의 성능이 하나하나 세상에 증명될 일만 남았습니다. 국내를 포함한 수많은 국가의 외신, 군사 관계자들과 중국 같은 적성국의 일각에서까지 KF-21의 비행에 초집중하고 있는 것도 모두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그만큼 KF-21의 미래 가치는 이렇다 저렇다 단언하기 어려운 수준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KF-21은 절대 젠20을 이길 수 없다는 식의 단정은 공중전의 승패를 전투기의 세대 구분으로밖에 예측하지 못하는 어불성설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KF-21은 4.5세대 전투기의 최종 완성형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4.75세대니 4.9세대니 하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올 지경인데요. 이 정도면 사실상 전투기의 세대 구분이 무의미합니다. 더군다나 애초에 4.5세대 전투기와 5세대 전투기의 결정적 차이는 스텔스가 가능하냐 불가능하냐의 차이뿐입니다. 사실 전투기의 세대 나눔은 초음속 비행과 레이더 유도 미사일을 통한 시계외 교전이 가능하면 3세대, 적외선 유도 미사일 등으로 전천후 요격 작전을 수행할 수 있으면 2세대, 초음속 비행이 불가능하면 1세대 전투기로 구분하는 건데요. 세대마다 수행 가능한 작전 범위가 명확하기 때문에 4세대와 3세대의 차이처럼 세대 구분이 확실하면 전투에 많은 제약이 따르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4.5세대 전투기는 초창기 4세대 전투기와는 완전히 다른 기종이라고 불러도 좋을 정도로 스텔스 기술과 탐지 분야에서 엄청난 개량이 이루어졌는데요. 이 덕에 일반적인 5세대 전투기와는 그 경계가 상당히 희미합니다. 그런데 심지어 KF-21은 이미 기본적인 스텔스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공대공, 공대지 표적의 식별, 탐지, 추적을 담당하는 에이사 레이더와 공대공 표적의 적외선 신호를 탐지 및 추적하는 IRST가 탑재되어 있는데요. 쉽게 말해 스텔스기를 포착하는 능력도 이미 확보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게다가 공격 측면에서도 레이저 유도와 광학 유도를 모두 수행할 수 있는 EOTGP 타겟팅 포드를 달 수 있어 주야간을 가리지 않고 정밀 타격을 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 모든 레이더 장비가 모두 국산화에 성공한 독자 개발 장비라는 것입니다. 이 덕에 KF-21은 아직 개발이 완료된 상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미 블록3 개량부터는 완벽한 5세대 스텔스기나 혹은 제한적인 6세대기의 성능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65%에 달하는 놀라운 국산화율도 한몫했는데요. 즉 KF-21은 한국이 독자 개발에 성공한 전투기로서 앞으로의 무궁무진한 변화가 예고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단지 세대 구분에 따라 중국의 젠20에 비해 KF-21이 부족하다고 주장하는 건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악의적인 비방에 불과합니다. 과연 진짜 허풍을 떨고 있는 게 누구인지 공중전에서라도 붙어보고 싶은 지경인데요.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젠20은 중국의 질적 주력기로서 뻥스펙이 너무나 극심해서 모의 공중전조차 불가능합니다. 오죽하면 세계 군사 전문가마다 젠20의 스펙을 서로 다르게 얘기할 정도인데요. 하지만 완전히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젠20의 바로 아래급 전투기라고 할 수 있는 4.5세대 전투기 젠10C와 KF-21을 비교해보면 얼추 두 기종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우선 시계외 교전이 보편화된 현대 공중전에서는 얼마나 멀리 보고 얼마나 먼저 때릴 수 있느냐로 승패가 결정되는데요. 이런 측면에서는 KF-21은 레이더 반사 면적 1제곱미터인 대상을 최소 160km 밖에서도 포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 탐지 능력은 이보다 좋을 것으로 보여지지만 일단 우리 공군이 요구한 KF-21의 성능 최소 조건은 RCS 1제곱미터인 물체를 160km에서도 탐지하는 것입니다. 반면 J10C는 같은 조건에서 탐지 능력이 최대 130km로 한참 떨어지는 수준입니다. 즉 KF-21의 최소 탐지 능력과 젠10C의 최대 탐지 능력을 비교해도 벌써 30km가 차이 나는 건데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고려해야 될 점이 또 있습니다. 바로 RCS 1제곱미터라는 단서가 붙는다는 것인데요. 젠10C의 RCS는 1제곱미터로 앞서 말한 대로 160km 밖에서도 KF-21이 포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KF-21은 외형적인 스텔스 설계로 인해 RCS 값이 이보다도 훨씬 낮습니다. RCS 1제곱미터인 하로는 형성만으로도 달성이 가능하고 실제로는 RCS 0.1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에로의 수준의 저피 탐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블록3의 경우 RCS 0.1제곱미터가 목표인데요. 따라서 젠10C로는 100km 바깥에서 절대 KF-21을 탐지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젠10C가 KF-21을 탐지할 수 있는 거리는 고작 70에서 90km 밖에 되지 않습니다. 거의 한국보다 1.7배 이상 성능이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이런 상황임에도 현재 중국은 젠10C가 4.5세대의 끝판왕급 기체라고 떵떵거리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또한 젠20은 지난 2018년 인도의 4.5세대 전투기인 수호이 30 마크아의 탐지 및 추적을 허용하면서 실제 스텔스 성능에 대한 의혹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수호이 30 마크아이가 개발된 지 20년도 넘은 전투기라는 걸 생각하면 KF-21과 젠20은 정말로 붙어봐야만 길고 짧음을 가를 수 있습니다. 단지 반세대가 차이 난다고 무조건 젠20의 승리를 얘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중국의 처참한 전투기 제조 기술도 공중전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변수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한국의 항공기술력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알기 때문에 한국이 모형으로 KF-21N을 만들어 놓고 탐지기 개발이 가능하다며 눈속임하고 있다라는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중국의 최신의 5세대 스텔스 전투기이자 함재기인 젠35는 표절 의혹까지 추궁받고 있는데요. 아닌 게 아니라 젠35를 개발하는 동안 미국의 F-35 설계도를 빼앗기 위한 중국의 대규모 해킹이 가해졌고 실제로 얼마 뒤 공개된 젠35는 쌍발기라는 것을 제외하면 F-35와 놀랍도록 유사한 외형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별로 놀랄 일도 아니라는 반응입니다. 그도 그럴 게 중국의 전투기들은 전부 이런 식이기 때문입니다. 중국이 힘을 축적하고 있던 시기에는 러시아 전투기를 카피 생산했고 본색을 드러내도 될 만큼 힘이 쌓았을 때는 미국 전투기들을 카피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오히려 중국 전투기 제조 기술에 독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는 탄탄한 기본 기술 없이 답안지부터 확인하면서 모래 위에 고등 기술을 쌓다 보니 전투기를 실전에 써먹을 수 있을 만큼 개량하는 기술이 부족해졌기 때문입니다. 일례로 2023년 배치 예정인 젠35는 지금도 중국 파일럿들에서조차 함재기로 젠35를 타느니 차라리 구형 젠15를 유지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도 그럴 게 함재기는 단순히 전투기를 항공모함에 싣는다고 끝이 아닙니다. 우선 함재기는 튼튼해야 합니다. 이건 단순한 내구성 이상의 의미인데요. 일반적으로 전투기가 이륙하기 위해서는 500에서 100m의 활주로가 필요합니다. 게다가 이 과정에서 최소 시속 200km를 돌파해야만 무사히 이륙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항공모함에서 이륙에 사용할 수 있는 거리는 기껏해야 200m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현대식 항공모함의 대부분은 캐터펄트를 이용해 강제적으로 전투기를 이륙 가능한 속력으로 가속하는데요. 이는 중국의 최신 항공모함이자 젠35의 모함이 될 003형 푸제남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함재기에는 무려 80톤 이상의 하중이 가해집니다. 게다가 캐터펄트는 랜딩 기어를 잡아 끄는 방식으로 함재기를 이함시키기 때문에 노즈 기어와 랜딩 기어에만 30톤 이상의 하중이 걸립니다. 그런데 이를 견디겠답시고 무작정 함재기 장갑을 두껍게 만들 수도 없는 게 활주로의 한계 때문에 이륙 중량에 상당한 제약이 있습니다. 일례로 대표적인 함재기인 F-35B의 최대 이륙 중량은 27톤입니다.
기본형인 F-35A의 31.7톤보다 무려 4톤 이상 가볍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크기는 오히려 줄어들었는데요. 이는 단순히 장갑 두께가 아니라 내부에서 상당한 내구성 강화가 이루어졌다는 방증입니다. 이는 KF-21N을 봐도 똑같은데요. 그래서 한국은 함재기의 내구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들보의 역할을 하는 벌크헤드를 강화하고 랜딩 기어 둘레를 키우는 걸 선택했습니다. 즉 무수한 연구 끝에 크기를 키우지 않으면서 함재기의 내구성을 높일 수 있는 모든 필요 조건을 이미 연구하고 실전에 응용할 단계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반면 중국의 젠35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개량 사항이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중국이 함재기를 만들 능력 자체가 없다기보다는 젠35의 스텔스 성능을 유지하면서 벌크헤드 등을 강화할 기술력이 부족하다고 봐야 하는데요. 다시 말해 애초에 자체 연구를 통해 스텔스 함재기를 만들어 본 경험이 없으니 아예 개량을 시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중국 함재기 개발 능력은 사상 누각이라는 표현이 딱 어울리는 꼴입니다. 게다가 날개 면적도 문제입니다. 함재기는 앞서 말한 짧은 항공모함의 활주로에서도 충분한 양력을 얻기 위해 날개 면적이 상당히 큰 편입니다. 일례로 중국의 기존 함재기인 젠15도 주행 면적이 62제곱미터가 넘습니다. KF-21N도 기존 46.5제곱미터에서 주행 면적을 20% 이상 키웠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주익을 키우면 공간이 제한적인 항공모함에 함재기를 경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KF-21N을 포함한 대부분의 함재기가 날개를 접는 방식을 선택하는데요. 하지만 젠35의 주행 면적은 고작 40제곱미터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지금까지 공개된 내용을 분석해보면 날개를 접지 않고 그대로 경납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젠35의 성능에 비해 중국의 보양 기술력이 현재 떨어지기 때문이라고밖에 해석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중국 전투기의 고질적인 문제인 엔진 출력 부족까지 더해지면 젠35가 얼마나 강력하냐보다 젠35가 제대로 이함할 수 있는가를 먼저 고민해야 합니다. 이쯤 되면 왜 중국 해군 내부에서 젠35를 거부하고 있는지 알만한데요. 이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한국과 중국의 국방력은 질적 차이가 극명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KF-21N이 공개되면서 대한민국이 또 한 번 중국과의 초격차를 벌릴 수도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는데요. 지난 9월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합참의장이 직접 KF-21N의 개발 검토를 시사했습니다. 또한 현재 공개된 KF-21N은 수직이 착륙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경항모를 중형항모급 이상으로 변경하는 걸 검토 중이라고 언급했는데요. 그렇다면 대한민국이 함재기부터 항공모함까지 완벽한 국산 무기 체계를 소유하는 것도 더 이상 꿈이 아니게 된 것입니다. 부디 KF-21N과 중형항모 개발에 확실한 천명으로 더 이상 중국의 비열한 정치 공작이 지속되지 않길 바랍니다. 이상 꺼리투브의 두 번째 미션이었습니다.